두 개 다 밥 말아 먹으면 혈당 빨리 올라가거든요. 의외로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섬유질 있는 걸 먼저 먹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풍부한 걸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맨 뒤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세요. 사실은 거꾸로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어요. 또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런 연구들은 최소한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간격은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찬 먼저 먹고 30분을 기다렸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순서를 바꿀 때는 중요한 거는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유튜브 속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해드릴 건강구조대 MC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당뇨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실 구조대원으로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실제로 초기 당뇨는 거의 티가 나지 않나요? 초기에는 티가 안 나는 게 맞고요. 당뇨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수면 밑에서부터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가 잘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피검사로 당뇨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또 초기에는 피부 변화로도 당뇨가 온지 안 온지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초기에 피부로 보고 내가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평소보다 너무 쉽게 피로하다든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된 뒤에 나타나는 거고 소변 자주 보거나 많이 보게 되는 게 또 당이 다 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피부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은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크 구울 때 고기에 있는 아미노산 당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피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피부에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피부가 좀 누렇게 뜨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 병변이 좀 나타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죠. 정강이에 까만 점 같은 게 생긴다고도 하던데요. 그런 것들도 당뇨로 인한 피부 병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피부에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워낙 원인도 여러 가지고 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당뇨인가 보다 하고 가기에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 상에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까맣게 점처럼 변하는 거를 보고 병원에 갔더니 당뇨였습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거지. 그거 때문에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거품류가 있으면 당뇨인가라고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품료도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품료 하면은 단백뇨나 당뇨나 뭐 이런 걸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거품료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었다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품료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되지만 어느 날 한 번 뭐 거품료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또 당뇨일 경우에 예를 들면 소변이 단맛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당뇨가 증상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얘기예요. 원래 혈중에 포도당이 많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가려는 걸 재흡수를 하는데 그런 게 당뇨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더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변이 빠져나갈 거를 당뇨 환자들이 오히려 더 붙잡고 있으려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몸의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못 이겨냈을 때 소변도 당이 더 많이 검출되고 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런 것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의 증상으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초기 증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당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할 때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피검사 하시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다음, 당뇨, 다식 같은 3다 증상도 어느 정도 당뇨가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당뇨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는 좀 적어졌죠. 왜냐하면 다음 당뇨 다식도 이것도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검사했는데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당뇨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다음 당뇨 다식이나 이런 거는 안 나타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뇨에 관련해 가지고는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데 수치를 좀 더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병원 검사가 더 주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수치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배고픈데 멀쩡하다, 오히려 에너지가 난다, 이러면 또 의심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배고픈데 멀쩡하고 에너지가 나는 걸 가지고 그 사람 당뇨 전단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당뇨인 분들, 당뇨 전단계인 분들이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배가 고플 때 못 참아요. 배가 고프면 우리 몸에 저장을 해놓은, 간에다 저장을 해놓은 글리코겐을 분해해가지고 그걸로 당분을 뇌에도 공급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가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우리 몸에서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저장해놓은 전분을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고 배가 고플 때 극심한 허기를 느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당뇨로 진행을 할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배가 고플 때 오히려 에너지가 나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내가 식욕 조절이 잘 되고 있네라고 판단을 하고 배가 고픈데 막 그 허기를 못 참아가지고 정신없어 할 때는 요즘에 식사 패턴이라든지 뭔가 몸 관리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혈당은 음식 말고도 수면이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전후에 혈당 올라가요. 몸에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감기에 걸린다든지 혈당 올라갑니다. 감염성 질환 자체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죠. 면역계는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당이 올라가요. 잠을 적게 자면 스트레스 레벨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요. 심지어 잠을 적게 잔 상태에서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잠을 적게 잔 다음 날은 단 게 더 많이 땡기죠. 그래서 단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찾게 되고 단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죠. 왜냐하면 단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뇌에서 제일 좋아하는 당분을 공급을 더 많이 해주고 단 음식을 먹어가지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뇌에서 세로토닌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아미노산, 트립토판 같은 게 뇌에서 그걸 만들지만 트립토판은 먹어서 뇌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더 잘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약간 가설 수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뇌로 더 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빈대떡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잠을 적게 잤거나 할 때는 단 걸 찾게 되죠. 그러면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나 수면 관리도 더 잘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잠을 푹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밤에 자는 동안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밤에 잘 때도 연속 혈당계 같은 거를 착용하고 자는 것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정기도 추천을 하시나요? 사실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예전에는 혈당을 검사하고 하는 거를 특별히 인슐린을 써야 될 정도의 당뇨 환자 아니면은 추천을 안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워낙에 기기들이 더 편리해지고 사용하기에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연속 혈당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용을 하게 되면 나의 혈당 변화 추이나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고비 같은 비만약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맞나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용도로 처방이 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걸 쓴다 하면 당연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뇨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걸 주사를 맞고 있는 동안에는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겠죠. 말하자면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게 더 덜 생기겠죠. 그럼 당뇨인데 나는 단 거를 정말 못 참아. 이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이런 약들을 미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썼고 더 일찍 썼잖아요. 우리보다 몇 년 앞서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약들을 사용한 분들의 후기나 경험담을 보면 실제로 식탐, 푸드 크레이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푸드 노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먹고 싶고 음식을 보면 막 식욕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으니까 디저트나 단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뇌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길래 갈망을 좀 줄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당뇨 관리할 때 아침 공복 혈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단 말이죠. 왜 아침일까요? 아침 공복 혈당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침 공복 혈당이 제일 측정을 하기에 오차가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점심이나 저녁 때는 공복이라고 해도 완전히 공복이 아니잖아요. 두세 시간 공복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먹은 식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를 할 때는 아침 공복인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또 전날 저녁을 새벽 1시 이때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 시간 금식을 하고 나서 공복 혈당을 재야 제일 정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침에 혈당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공복 혈당은 아니고요. 아침에 식후 혈당이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에서 2차 식사 효과 또는 세컨드 밀 이펙트라는 게 좀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그 앞끼내 혈당이 덜 튀는 분들은 점심 아침에 따라오는 두 번째 세컨드 밀에서도 혈당이 덜 튀어요. 아침에 높이 튀면 점심에도 더 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혈당이 덜 튀는 식사를 한 그룹하고 아침에 혈당이 더 많이 튀는 식사를 한 그룹을 점심에 똑같은 식사를 줘요. 그런데 똑같이 먹었는데 아침에 높게 튄 분들이 점심에도 높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한테 보편적으로 발견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맞더라고요.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화를 시켜놓으면 그게 하루 종일 가는데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화를 못 시켜놓거나 아니면 아침에 공복을 너무 길게 했다가 점심에 팍 튀어버리면 저녁에도 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이 좀 덜 튀는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침에 저탄 고지 식단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던데 그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저탄고지 그룹하고 아침에 저지방 고탄수화물 그룹을 비교를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아침에 저탄고지를 한쪽이 점심 저녁 어떻게 먹든지 간에 아침부터 탄수화물 많이 먹은 그룹보다 낮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응용할 수 있겠죠. 저탄 고지로 식단 몇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릭 요거트에다가 올리브유인데요. 그거 말고 가끔가다 그게 귀찮거나 싫을 때는 삶은 달걀 2개에다 올리브유를 먹거나 아니면 그냥 올리브유에다가 달걀 후라이 해서 먹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두부 반모 정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식사 순서만 조금 조절해도 혈당에 도움이 되나요? 식사 순서는 꼭 제가 말씀드릴 게 한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식사 순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섬유질이 있는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지방이 풍부한 걸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맨 뒤쪽으로 곡물 음식을 맨 뒤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세요. 네. 맞거든요. 맞는데 섬유질 자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오래 가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육류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먹고 나서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음식일수록 포만감이 오래 가고 허기가 덜 지잖아요. 그런 걸 앞쪽에 드시고 물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같은 경우에도 소화를 늦춰주고 포만감 길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채소 많이 드셔도 배 금방 고프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앞단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그런 반찬류 이런 걸 먼저 드시고 먹자마자 바로 밥을 드시면 사실은 거꾸로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걸로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런 연구들은 최소한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간격은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찬 먼저 먹고 30분을 기다렸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네. 그래도 앞쪽에 반찬이나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좀 앞쪽에 드시고 천천히 드시면은 한 10분 정도 간격은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조절이 가능하려면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 먹으면 안 되고 살짝 고플 때 드셔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때는 중요한 거는 순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래도 10분 간격은 둬야 된다. 이걸 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과일은 어떤가요? 식전, 식후,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언제 먹어야 좋은가요? 혈당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양이고요. 그래서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튀고 그래도 사과 반 개 정도로는 혈당이 크게 튀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귤 한 개 이 정도로는 뭐 많이 튀지 않아요. 그런데 혈당이 튀는 걸 막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식후가 더 좋긴 해요. 그거는 뭐 당뇨 쪽에 전문의 선생님들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비슷한 말씀 하실 텐데 식사하고 나서 먹어야지 앞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예를 들면 먹자마자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에 먹은 음식이 한 1시간은 소화 흡수가 되고 나서 뒤에 치고 올라오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덜 나타나겠죠. 근데 빈속에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건 아니고 빈속에도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혈당이 애초에 튀지 않는 그런 과일을 적은 양만 드시면 큰 문제는 안 돼요. 다만 혈당 스파이크가 덜 튀는 건 아무튼 식후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과일의 종류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박 같은 거 있잖아요. 수박은 그냥 먹으나 주스로 먹으나 수분이 워낙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과일 중에서도 먹고 나서 혈당이 빨리 튀는 과일들 같은 경우는 식전 식후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먹어도 미리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덜 튄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일 주스는 마시면 고형의 음식이 소화 흡수가 되기 전에 미리 그냥 빠져나가요. 혈당 팍 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식전 식후가 큰 의미가 없고 양이 더 중요합니다. 주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혈당을 좀 스파이크 덜 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모금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과일 주스가 또 그렇군요. 식후에 바로 한 잔 다 마시는 건 맞아요. 주의를 해야겠어요. 과일 중에도 수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주스를 마시는 건지 과일을 먹는 건지 헷갈리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혈당이 팍 튈 수 있어요. 또 혈당이 튀는 측면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정확히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빵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튀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그런 어떤 개인차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장내 미생물 분집에도 차이가 있겠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밥에다 국 먹었을 때 혈당이 더 튀는 것 같아요. 국물이랑 같이 먹을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물이랑 같이 먹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도너츠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도너츠만 먹을 때하고 도너츠를 물이랑 같이 먹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보면 도너츠를 물이랑 같이 먹을 때가 확실히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물 때문에 소화 흡수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물을 안 마셔줘도 소화액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도너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물 마시는 게 소화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밥 먹을 때 물 마시면은 뭐 소화 잘 안 되니까 마시지 말라 이건 옛날 얘기고 그런 전분질 음식 먹을 때 특히 국에다 밥 말아 먹으면 국이 어느 정도를 기여를 하는지는 사실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혈당 빨리 올라가거든요. 의외로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먹진 않고 같이 콜라나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긴 해요. 예를 들면 저는 피자 먹을 때 가끔가다 노알콜 맥주 먹거든요. 그럼 노알콜 맥주 마시면 이제 그것 때문에 혈당 확 올라가요. 양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긴 해요.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밥을 워낙에 많이 먹어왔으니까 이게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먹을 때 오히려 피자, 햄버거, 치킨이 그렇다고 살 안 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음식일수록 먹고 나서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더 적게 먹게 될 수는 있을 텐데 그걸 거스르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는 뭐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 포인트를 더 드리면은 그래서 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곡물로 만든 빵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밀가루로 만든 빵이냐 큰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루로 만들었잖아요. 어차피 입자 크기를 작게 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얼마나 입자가 가는 걸 썼냐 아니면 입자가 더 굵은 걸 썼냐 이런 거는 좀 차이를 만들어낼지 몰라도 이미 빵으로 만들어내서 먹는 건데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밥은 그게 아니고 그냥 곡물 그 자체를 그 모양 그대로 먹는 거니까 통곡물로 된 잡곡밥을 먹는 거하고 도정이 잘 되어 있는 밥을 먹을 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백미밥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 통곡물을 가르는 게 빵 먹을 때는 뭐 사실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요. 통곡물 빵이라고 해서 혈당치가 막 더 오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요. 혈당 관리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호밀빵 먹고 하거든요. 큰 의미가 없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 빵으로 만든 상태에서는 통곡물이라고 해서 혈당에나 아무튼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빵을 먹을 때는 의외로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잼 발라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빵을 먹을 때도 샌드위치 먹듯이 단백질, 지방이 충분히 받쳐주는 식으로 드셔야지 포만감이 좀 오래가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떤 조합이냐가 더 중요하고요. 저는 아무튼 빵 들어간 음식 중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 햄버거 말고는 없던 것 같아요. 또 혈당이 튀는 거와는 반대로 밤사이 저혈당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술 마시고 잤더니 막 식은땀 흐르고 이런 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술을 마시면은요 우리 몸에 간에다 저장을 해놓은 글리코겐이라는 전분을 꺼내 쓰는 거가 영향을 받아요. 알코올 하이드로칸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장해놓은 글리코겐을 제대로 꺼내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는 먹은 음식은 다 소화 흡수가 돼버렸고 저장을 해놓은 거를 전분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알코올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인슐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그로 인해가지고 저혈당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술에 일단 약한 분들 또 하나는 안주 없이 술을 마시거나 술 마실 때 탄수화물이 들어간 그런 안주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육류, 해물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조금 더 이런 위험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모르고 잘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번 연속 혈당 측정기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술 마신 날 무서운 꿈 꾸면서 깼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전날 술 마실 때 과음을 했거나 복기를 끄는 게 문제가 됐구나 하는 거를 좀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사님 덕분에 당뇨에 대한 오해 또 진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참고하셔서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꼭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